PBM 개혁이? 그럼 바이오시밀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주장하면서 바이오시밀러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2, 3년 정도는 약가를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년간은.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한국 바이오는 이제 좋은 날이 온다. 근데 미국 바이오는 좀 달라요. 한국 바이오랑 느낌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일라이 릴리 빼고는 딱히 뭐 크게 올랐다는 거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오히려 빅파마들보다 바이오텍 ETF 보시면요. 라부, 그 XBI 3배,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게 거의 신고가 갔었어요. 그쵸. 저번 12월 말 정도까지 신고가 달성했다가 거기도 미국도 반도체 오르면서 다시 약간 빠진 느낌입니다. 근데 미국 바이오도 바이오텍이 뭔가 조금 더 좋은 느낌. 왜냐면 기술 이전 계약이랑 인수합병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바이오텍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실제로 기술 이전이랑 인수합병이 체결이 되면서 오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텍이 좀 좋고 NBI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빅파마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라일릴리가 진짜 제일 강한 것 같습니다. 노보노도 강했었잖아요. 맞아요. 단기적으로 갑자기 경구 비만 치료제 승인 받고 강해진 건데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많이 약간 이렇게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느낀 게 어차피 똑같이 이러면 노보노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라이 릴리냐 아니면 싸니까 노보노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릴리이기는 해요. 바이오는 달리는 거 가야 된다. 미국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도 똑같은 것 같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릴리가 지금 차세대 파이프라인들 구축을 너무 잘 해놨어요. 차세대 파이프라인 구축을 너무 잘 해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임상 데이터 발표나 신약 승인 신청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도 좀 데이터들이 노보노가 발표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경우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임원진들이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인수나 기술 이전 계약도 좀 괜찮은 것들 위주로 잘 사온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봐도 릴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라이 릴리 사라는 영상을 2020년 7월 21년인가? 20년인가 하여튼 그쯤에 올렸었어요. 아 진짜요? 탈모약 개발한다 그래서 이제 그건 망했죠. 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탈모약에서 그나마 제일 가깝게 연구 결과가 그나마 가깝게 가는 쪽이 일라이 릴리길래 애매한 거 사지 말고 얘밖에 없는 것 같다라 했는데 탈모는 망했지만 나머지가 다 너무 잘 됐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만 해도 일라이 릴리가 시총 그 1위가 아니었던 회사잖아요. 맞아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일라이 릴리는 그때 코로나 때나 이때쯤 해가지고 미국에 생산 공장을 이제 크게 지었고 노보노디스크는 그렇지 않아서 뭐 주가가 갈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공장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 아마 마진율이나 트럼프와의 관계도 약간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해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냥 현 정부 릴리는 미국 회사잖아요. 그렇죠.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 회사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은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똑같아도 마진율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릴리가 이번에 관세 얘기 혹은 약간이나 협박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있었을 때 공장을 짓는다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장 혹은 미국 내 인력 확보 뭐 이런 것들을 짓는다고 되게 다른 빅파마들보다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뭔가. 그래서 일라일릴리도 그런 것들 잘하고 있는데 최근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릴리의 주가가 가장 크게 벌어진 계기 두 가지. 첫 번째는 마운자로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나요. 근데 부작용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 마운자로 맞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두 번째,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더 처방수가 미국에서 올라왔어요. 미국이 전 세계 비만 시장에서 제일 큰데 미국에서 순위를 뺏겼다. 그거 자체가 일라일릴리가 지금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에서 CEO 34년 하던 분도 교체됐고 이번에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임원진 교체가 많았고 이런 인수합병이나 라이선스 딜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원래는 그러지 않은 굉장히 네. 좀 약간 보링한 회사였는데 일라이딜리 하는 거 보고 약간 뭔가 깨달은 건지 갑자기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나 네. 인수합병도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갑자기 막 메세라 인수 전에도 화이자랑 막 갑자기 쟁탈전 일어나고. 이제 다음 먹거리가 급하다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한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실적으로 가야 되고 실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신약이 더 필요하고 신약이 귀해지니까 이게 아까 한국까지 또 넘어왔었던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저기 뭐야 PBM. 네. 트럼프가 하면은 약가 인하에서 그 저기 뭐 PBM 회사들 지적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얘기 잠깐 나오고 또 한참 안 나오고 나왔다 안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 할 수 있다 보세요 PBM 개혁? 아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됐었다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쫙 올라왔어야 됐는데 반등 폭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저점 대비 그 정도는 아니고 이 PBM 파메시 베네핏 매니저가 결국에는 중간 유통 마진을 많이 가져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사람들이 PBM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단순히 중간 유통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국 약가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탑이잖아요. 예. 탑이고 우리나라보다도 약간 거의 2배 이상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조가 PBM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대신에 어떤 약을 보험에 넣을지 정하는 것도 PBM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제약사랑 약가를 협상하는 것도 PBM이고 근데 약가 협상을 하니까 리베이트, 환급금을 받는 게 합법이잖아요, 미국은. 예. 예. 그걸 먹는 것도 PBM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 사업자가 돈을 그냥 가져가는 구조예요. 독점 구조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리베이트가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PBM은 약가가 높을수록 리베이트를 많이 받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약사들은 약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환자가 체감하는 약가가 올라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되게 싫어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좋은 약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자가 체감하는 약가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PBM이 받은 리베이트는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PBM이랑 보험사 수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쵸. 환자가 정가 기준으로 또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결국 최종 부담하는 건 환자가 부담하는 맞아요. 돈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 이거는 옳지 않다. 예. 트럼프가 말하는 게 예. PBM만 돈 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오바마 헬스케어로 해가지고 맞아요.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하자 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PBM 개혁을 하게 되면 리베이트가 좀 많이 없어지겠죠? 리베이트 많이 없어지고 환자에게 그걸 또 바로 돌려주게 되면 약가 인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조라는 게 약가 인하.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되면 효능이 거의 비슷하거나 그렇다면 신약을 이제 추천하게 되면 의사가 많이 먹어요. 리베이트 먹을 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제네릭을 추천하면은 의사가 먹을 게 덜 먹죠. 적으니까 맞아요. 당연히 신약을 처방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맞아요. 이렇게 PBM을 개혁해버리면은 제네릭 처방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걸 바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아.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임상 단계도 대폭 줄여줬고요. 바이오시밀러를 굉장히 선호하는 모습 규제를 많이 완화시키고 정책적으로 바이오시밀러에 인센티브가 또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PBM이 굳이 비싼 약을 추천할 이유가 없어지게 만들려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약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해봤자 내가 마진도 이제 이렇게 안 날 수 있으면 그냥 신약 개발 투자 최소한만 해야 되겠다. 확률 높은 거 외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왜냐면은 네. 모두가 그러진 않을 거니까. 쟤네는 먹고 살려고 어차피 하니까? 경쟁을 해야 되면 그래서 요즘 중국이랑 아시아권 기술 이전 계약이 많은 게 아시아권 물질이 더 싸요. 미국이랑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기술 이전이랑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추이 보시면요. 옛날엔 후기 임상 단계에 많았으면 요즘에 임상 1상이 되게 많아요. 작년에 특히 임상 1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 계약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뭘 뜻하냐? 너무 비싼 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 좋은 물질을 빠르게 사려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임상 1상 데이터가 나오면 바로 팔린다. 좀 괜찮으면. 그러니까 임상 1상 혹은 임상 2상 단계에서는 괜찮은 약들은 거의 다 팔리는 구조예요. 아시아권 기업들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게 되면 시간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빅파마들은 어차피 대형 임상, 대량 임상은 많이 해봤고 잘하고 프로토콜도 다 나와 있을 거고 노하우도 있고 FDA랑 그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임상 1, 2상 단계에 있는 거를 사오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아요. 약간 대형 기획사가 직접 길거리 캐스팅 안 하고 데려오는 거죠. 소형 기획사 전화 맞아요. 혹시 오디션 본 애들 없니? 이래가지고 맞아요.
데려와서. 작은 엔터에서 데려오는 거, 연습생 데려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데뷔한 애들 데려오는 것도 한 방법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실제로 빅파마들의 인하우스 그리고 예. 인수하는 물질의 비중을 보시면요. 요즘에는 거의 50대 50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인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물질 많이 사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성비, 가심비 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 때문에 그래서 신약 개발 단계가 이제 가성비로 가면서 이렇게 기술 이전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손해를 볼 게 없어요, 그냥. 약간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가 가성비 좋아서 들어오는 것처럼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약간 그럼 K 바이오가 되는 거네요. 이것도 K-바이오 그리고 C-바이오 중국이 작년에 기술 이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중국 것도 사와요? 엄청 사가죠. 작년에 진짜 작년이 네. 거의 70건 이상 정도 나왔습니다. 생물보안법 이런 거면 생물보안 그래도- 이제 통과됐잖아요. 그럼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더 급하게 했나 생각도 했어요. 당겨 샀구나. 그런 것도 저는 네. 없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너무 갑자기 기술 이전 계약을 많이 체결해서 생물보안법이나 그런 규제가 생기기 전에 그냥 빨리 사왔나? 중국도 싸거든요. 그리고 네. 중국이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서 임상도 진짜 빨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이제 그 생물보안법도 이게 지금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서 유예 기간이 또 있고요. 그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리스크 업체로 선정이 되는 회사들이랑 거래를 하지 말아라지 모든 중국 회사랑 거래를 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그러면 중국 바이오 회사 투자도 괜찮겠네요. 사실은 괜찮다고. 고를 수만 있다면? 네, 그렇죠. 그 중국어를 읽을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근데 중국 바이오도 작년에 신고가 네. 달성한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 관점에서 아시아 토탈로 봐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를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신약 회사 네. 빅파마라면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을 텃세를 놔서 네. 미국 땅에 발을 못 들이게 아. 더 막 텃세 놓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못 않을까요? 그렇게 근데 예. 이게 오리지널이랑 바이오시밀러는 사실상 바이오시밀러는 특허 만료가 된 후에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이게 완벽히 같은 풀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는 있지만 또 오리지널의 그 특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허를 좀 더 촘촘히 하려고 하겠죠. 더 어려운 물질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래서 차세대 기술들 PPD 같은 거 아니면 이제 RNA 멀티교정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는 게 좀 새로운 기술로 의약품을 만들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도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특허로 조금 더 짱짱하게 묶어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런 여러 요건들 때문에. 그러니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사실 돈이 안 되죠. 그 정도로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에 진출을 하고자 하는 빅파마들은 많이 없을 거고요. 오히려 스피노프에서 그걸 빼는 경향이 더 많이 보이고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출시 직후 바이오시밀러 출시 직후에 2-3년간은 약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는데 2-3년 이후부터는 약가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삼성 에피솔링스가 신약 쪽에 진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이오시밀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신약 쪽에 우리도 돈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중고차를 4년 정도 된 걸 사서 7년 차에 팔면 가장 가성비가 좋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렇게 3년 써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오.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귀찮아. 그냥 신차 맞아요. 신차 사자. 이런 전략하고 있다. 그러면 PBM 개정 수혜주를 물어봐야 돼요. 바이오시밀러도 수혜긴 하죠, 당연히. 네. 왜냐면은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리베이트 많이 주는 아니라 진짜로 싼 약이 선택받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PBM 개혁이. 그럼 바이오시밀러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를 주장하면서 바이오시밀러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2-3년 정도는 약가를 어느 정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년간은.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원가 경쟁력이 있는 CDMO 쪽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빅파마는 딱히 매력이 크진 않다. 미국 빅파마들도 네. 정말 주요 모멘텀 있는 회사들은 매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특히나 예. 올해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로슈의 경우에는 뇌질환 치료제 알츠하이머 쪽에 비비비쇼트를 붙이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좋은 데이터 발표한 트론티네맙의 임상 데이터 발표 일랄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포글리프론 신약 승인 여부 그리고 화이자의 경우에도 이중항체 쪽 데이터 간만에 발표를 하면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 화이자는 또 메세라 인수해서 비만 쪽에 다시 진출을 한 것도 올해 좀 가시화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빅파마들 입장에서 하나둘 데이터들이 나오고 신약 승인 여부들이 나올 때는
당연히 업사이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개 얘기 다 듣고 나니까 그래도 한국 바이오가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매력이 확률적으로 더 좀 우호적인 게 많네요. 아직은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정부가 밀어준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투자도 이제 국내 바이오를 하는 게 아니냐 해외 바이오 하는 게 낫냐 할 때 두 개 다 하는 쪽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국내만 몰빵하는 게 나을까요? 전 둘 다 하는 게 둘다 사실 그래, 해야 더 된다?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네.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술 이전 기학이나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메세라의 경우에도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릴 수 있었던 건 메세라의 기술력이 D&D 파마텍의 기술력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자체 파이프라인과 자체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경구 비만이나 RNAi 비만 쪽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할 때 미국은 상한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상 데이터 발표를 했을 때 좋을 경우 업사이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RNA 아니면 XDC, AI 쪽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바이오 기업들을 안 볼 수는 없겠다. 특히나 빅파마들이 어디 쪽을 인수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빅파마들의 컨퍼런스 내용이 중요하겠죠. 예. 그 내용에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고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미국 바이오 기업의 투자를 같이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질문 잘 안 여쭤보는데 저번에 프로티나 사태 때문에 네, 사태 왜냐면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줬는데 제가 프로토스로 외워가지고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없다 이러면서 바쁘니까 딴 거 이러다 이제 깜빡해버렸어요. 바쁘시니까. 지나가 버렸어요. 안 놓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바이오 프로티나 같은 거 좀 하나 알려주세요. 저는 경구 비만 치료제 스트럭처 테라피틱스 보고 있습니다. 와 나 처음 들어봤다 이거는. 네, 네.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도 스트럭처?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임상 2비상 데이터 발표하고 장중 120%까지 올랐었다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근데 경구 비만 치료제들의 임상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경우 인수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화이자가 메세라가 펩타이드 경구 파이프라인 그리고 장기 지속형 파이프라인이 있는데도 저분자 GLP-1 비만 치료제를 야오파마로부터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싶어하는 빅파마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펩타이드 경구, 저분자 GLP-1 경구, 장기 지속형 그냥 주사 다 새로운 타겟의 주사 아밀린 타겟의 비만 치료제 이런 거 다 가지고 싶어하는 게 지금 빅파마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알려주셔서 좀 약간 세뱃돈 받은 느낌이죠 살짝 지금. 예. 오늘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갑자기 저번 6개월 전에 실수를 하지 않겠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이러면서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데 다른 업종과 다르게 정말 개별적으로 공부를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개인이 이걸 따라갈 수 있는 속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또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